지금 태국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태국 공군이 스캠 카지노 거점을 정확히 파괴하고 귀환하던 순간 전투기 한 대가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으로 하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전투기를 몰던 태국 공군 최정예 조종사는 비상탈출엔 성공했지만 낙하산이 찢어지고 그는 밀림 속 나무에 그대로 추락합니다. 척추 파열, 내부 출혈, 다발성 골절. 태국 현지 병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 죽어가던 그에게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던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항공 긴급수송, 서울 상급병원 도착까지 숨막히는 시간과의 싸움. 외교적 방해, 정체불명의 위협 속에서도 한국 의료진은 말합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진짜 실력이 맞부딪힌 충격과 눈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사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를 초토화시킨 영웅의 소생을 기원하신다면 살려라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저는 안한 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올해 35살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조종석에 앉아 하늘을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랑스러움이 제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캄보디아 국경 인근 스캠 조직의 카지노 거점을 폭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브리핑을 받을 때부터 긴장감이 흘렀지만 저는 태국 공군 최고의 조종사였어요. 목표물 좌표를 확인하고 비행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죠. 이륙 전 헬멧을 쓰면서 느꼈던 무게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건 책임감의 무게였어요.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목표물은 정확히 파괴됐고 저는 기지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조종석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 순간 기체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난기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계기판의 빨간 불빛이 전멸했어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종관을 움켜쥐었지만 기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고도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건 잡음뿐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밀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탈출 버튼에 손을 올리는 순간 주저했어요. 이 전투기는 제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고 버티를 눌렀죠. 좌석이 폭발음과 함께 튕겨나갔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귓속이 먹먹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길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낙하산 줄을 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낙하산이 고장 났다는 걸요.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밀림의 나무들이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지막 순간 저는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왔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전신에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제 몸을 뚫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땅을 더듬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러졌죠. 깨어났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의사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척추 손상, 내부 출혈, 다발성 골절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박혔죠.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하늘을 날던 남자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구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직원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다만 그곳의 의료 수준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 비행기를 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항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의료 장비들이 들어왔고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제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제 몸에 각종 장비가 연결됐고 침대는 들것으로 옮겨졌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태국의 하늘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비행기 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천장에 달린 조명이 흔들렸고 기계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몸에 연결된 선들이 느껴졌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었죠.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였죠.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의료진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손이 제 얼굴 위로 지나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죠. 뇌압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했어요. 깨어날 때마다 다른 얼굴들이 보였죠. 모두 저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제 몸 위를 지나갔고 차가운 약물이 혈관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들것이 움직였고 저는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낯선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들. 여기가 한국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거든요. 눈을 떴을 때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아니, 응급실이었죠. 주변에 의료진이 둘러섰고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제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손전등을 비췄어요. 동공 반응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10%.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알았어요. 10명 중 1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문제였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락 후 방치된 시간, 태국 병원에서 보낸 시간, 비행하는 동안 악화된 시간. 신경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어요. 의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죠. 책임지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때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의사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결정됐어요.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천장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시 뜨지 못할 것 같았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기계들이 배치됐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 누워 형광등을 바라봤죠. 마취가 시작됐어요. 숨을 크게 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저를 내려다보는 의사의 눈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제 이름도,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 걸까요? 태국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죠.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수술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다만 깨어났을 때 목이 타들어갔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올라왔죠.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회색빛이었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체온을 재고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죠. 제가 깨지기 쉬운 일이 같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쯤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차트를 들고 침대 옆에 섰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죠. 안한 씨,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이라는 단어 뒤에 오는 말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국 정부라니. 저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았죠.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군사 기밀 인물이라는 이유로 외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군사 기밀 인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투기 조종사였고 작전에 투입됐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 채널이 긴장 상태입니다. 그 말 뒤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살아났는데 정치 때문에 다시 죽게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불안감 때문이었죠. 언제 누가 들어와서 저를 다시 태국으로 보낼지 몰랐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는 심각한 얼굴로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안한 씨,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태국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즉시 귀국을 요구하고 일부는 치료 완료 후 귀국을 주장하고 있어요. 즉시 귀국.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저는 죽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회복은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합병증 위험도 높았죠.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한국 측은 치료 지속을 원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부담이 크죠. 외교적 부담. 저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한국은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일까요? 정치적 압력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한국 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담당 의사가 직접 제게 말해줬죠. 우리는 치료를 계속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이 남자는 군인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환자.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군인이었죠. 조종사였고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살고 싶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옳은 일. 그 간단한 대답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이익도 정치도 아니었어요. 그저 옳은 일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태국 측과 협상했어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받았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싸워줬어요. 병실로 돌아온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낯선 나라였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선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저녁 약을 챙겨줬어요. 그녀는 항상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좋았어요. 약을 삼키고 나서 그녀에게 물었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뿐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국적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픈 사람이 있고 그를 돌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회복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여전히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하루에 한 번씩 재활치료사가 와서 제 팔다리를 움직여줬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참았어요.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제 병실 문을 확인하더니 잠시 복도를 살폈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차트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시선이 자꾸 문 쪽으로 향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고 제 눈을 마주봤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수상한 사람들.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누구인지요? 캄보디아 쪽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폭격한 스캠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들은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조종사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었어요. 위험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모릅니다. 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병원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 경비원이 배치됐어요. 중환자실 출입구에도 사람이 섰죠. 제 병실 문 앞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신분증을 다시 확인받았어요. 처음엔 안심이 됐습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이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위협이 진짜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제 병실이 옮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 제 침대를 움직였죠. 복도를 지나면서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경비원이 많았어요. 새 병실은 더 안쪽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죠.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 말이 오히려 두려움을 키웠어요.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간호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의사도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죠. 그저 치료만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발소리가 빨라졌어요. 저는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죠. 그저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죠. 그는 제 병실을 확인하고 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어요.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었죠. 그들은 제 침대 주변에 섰습니다. 안한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말했어요. 여긴 한국입니다. 환자는 우리가 지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긴 한국이다. 그 말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태국 사람이었지만 이곳에선 보호받고 있었죠.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병원 주변을 배회하던 인물들이 확인됐고 그들은 이미 출국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고 했죠. 하지만 보안은 계속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제 손을 잡았죠.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그날 오후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고 했죠. 태국 정부도 협조했고 캄보디아 쪽과도 조율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말을 꺼냈지만 끝맺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죠. 대사관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 간단한 대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국적도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저 생명 자체가 중요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하늘이었지만 이상하게 포근했어요. 여기가 제게 두 번째 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수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눈꺼풀이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의사가 제 눈동자 반응을 확인했어요. 손전등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죠. 의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건 죽을 뻔했다는 뜻이니까요.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를 교체했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였죠.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죠. 이대로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건가? 다시는 걷지 못하는 건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한 게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죠.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이었어요. 폐에 문제가 생겼죠. 기침을 심하게 했고 숨쉬기 힘들어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버텼어요. 약국에서 산 싼 약으로 버텼죠.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했고 눈빛이 흐려졌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나나.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강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울었죠.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돈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군인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나왔고 의료 혜택도 있었죠. 조종사가 된 건 우연이었어요. 적성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훈련을 받게 됐죠. 하늘을 나는 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작았어요. 모든 게 작아 보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처럼 무력한 상태였죠.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치료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죠. 만약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어땠을까? 살 수 있었을까? 저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었을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죠. 그녀는 티슈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됐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 시작하니 멈출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뒀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집에서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국적이 달라서 내쫓지 않았죠. 그저 환자로 대해줬어요. 아버지가 이런 곳에 왔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겠다고요. 다시 걷겠다고요. 아버지가 못 누린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요. 이렇게 살려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고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병실을 비췄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간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녀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평온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는 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오히려 힘이 났어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저를 살려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의료진은 본격적인 재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척추 재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이 심각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수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죠. 의사는 태블릿을 꺼내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단계별 재활 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근육 위축 방지입니다. 매일 물리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제 달력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물리 치료, 오후 2시 작업 치료, 저녁 6시 신경 자극 치료.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죠. 다음 날부터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병실로 왔어요. 이름은 김지훈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지훈 씨는 침대 옆에 서서 제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감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느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했죠. 제가 할 수 없는 걸 그가 대신 해줬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 몸인데 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약해집니다. 지금은 제가 움직여드리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하실 거예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까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거였죠. 근육이 당겼고 관절이 삐걱거렸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씨가 땀을 닦아줬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오후에는 작업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손을 쓰는 연습이었어요. 간단한 물건을 잡고 노는 거였죠. 하지만 제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어요. 치료사가 제 손에 작은 공을 쥐어줬습니다. 부드러운 공이었어요. 이걸 쥐어보세요. 저는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공은 손에서 빠져나갔죠. 다시 시도했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10번, 20번, 30번. 계속 떨어졌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못하다니. 조종간을 잡던 손이 공 하나 잡지 못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저녁에는 신경 자극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기 자극으로 신경을 깨우는 거였어요. 기계를 제 다리에 붙였습니다. 전류가 흐르자 근육이 떨렸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였죠. 신경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다리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봤지만 감각은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정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료뿐이었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었어요.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편안한 자세였죠. 안한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나쁜 소식인가 싶었죠. 재활은 긴 과정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걷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살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시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 저는 그동안 걷는 것만 생각했어요. 다시 조종사가 되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을 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설명했죠. 조종사가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그걸 찾는 것도 재활의 일부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조종사가 아닌 삶.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으실 거예요.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었죠. 마음도 함께 치료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제 병실로 왔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움, 좌절감, 불안,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녀는 끄덕이며 들어줬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줬어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죠. 제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재활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공을 조금 더 오래 줄 수 있게 됐고, 팔을 조금 더 높이 들 수 있게 됐죠.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어요. 안한 씨, 오늘 숟가락을 3초나 쥐셨어요. 어제는 2초였죠. 1초의 차이였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의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사. 모두가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었죠. 재활을 시작했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물리치료, 오후엔 작업치료, 저녁엔 신경자극치료. 주말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숟가락을 10초 이상 줄 수 있었죠. 물컵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떨리긴 했지만요. 지훈 씨는 제 발전을 기록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각도 없었어요. 의사들은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죠. 신경 회복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오전, 지훈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는 뭔가 다른 장비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치료를 해볼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신경 자극 장치였어요. 더 정밀하게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봤습니다. 지훈 씨가 제 다리에 전극을 붙였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지점에 붙였죠.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근육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감각은 없었어요. 지훈 씨가 강도를 높였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발끝에서 뭔가가 느껴졌어요. 아주 미세한 감각이었죠. 마치 깃털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착각인가 싶었죠.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동작을 멈췄어요. 뭔가 느껴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어디가요?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 씨가 즉시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몇 분 후 의사가 달려왔어요. 숨이 가빴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다시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껴졌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죠. 느껴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제 발을 만졌어요. 이게 느껴지나요? 네, 느껴져요. 눈물이 났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아주 작은 감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움직여 보세요. 저는 발가락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여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발가락아, 제발 움직여. 온 신경을 발끝에 모았죠.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미세한 움직임이었어요. 1mm도 안 됐죠.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로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와 지훈 씨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중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쉬웠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조금 더 크게요. 움직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훈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기적이 아닙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시스템과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고요. 맞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의사의 수술, 간호사의 돌봄, 치료사의 인내, 그리고 제 의지요. 저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2단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을 담았죠.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천만에요. 당신이 해낸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했죠. 포기하지 않고 저를 이끌어줬습니다. 그날 오후 소식이 퍼졌습니다. 병동의 간호사들이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모두 축하한다고 했죠. 어떤 간호사는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만의 승리가 아니었죠. 우리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저녁에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고 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 덕분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당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당신 덕분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제 발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지발가락은 달랐죠. 그 작은 발가락이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려고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움직였어요. 발가락 하나지만 시작이에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죠. 감사함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지훈 씨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할 거라고요. 그날이 왔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늘을 나는 꿈이었죠. 하지만 조종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개를 펼치고 날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죠. 2주 후 발가락이 움직인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재활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저는 평행봉을 잡고 서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훈 씨와 다른 치료사가 양옆에서 저를 잡아줬어요. 천천히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행봉을 꽉 쥐고 버텼죠. 10초, 20초, 30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 힘이 들어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느렸지만 제 발로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울먹였죠. 어느 날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곧 휠체어로 밖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밖. 그 단어가 새롭게 들렸어요. 병원 밖을 나가본 지 너무 오래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됐어요. 일주일 후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저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오랜만에 침대를 벗어나는 거였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서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 옆에 멈췄죠.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정원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나무짚이 바람에 흔들렸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하늘.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곳이었죠. 전투기를 타고 날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시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중요할까요? 의사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어요. 조종사가 아니어도 살 수 있었죠.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담당 의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제 옆 벤치에 앉았죠. 어때요? 밖 공기가 좋죠? 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곧 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곳도 제게 집처럼 느껴졌어요. 언제쯤이요? 한 달 정도 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재활은 태국에서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보조기를 쓰면 걸을 수 있고 혼자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재활에 집중했어요. 태국에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나아지고 싶었죠. 지훈 씨도 더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아난 씨, 태국 가서도 꼭 재활 계속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출국 전날 병원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를 돌봐준 의료진이 모였어요. 의사, 간호사, 치료사들 모두 제게 인사를 했죠. 건강하세요. 태국 가서도 잘 지내세요. 우리 잊지 마세요.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웃으며 인사하고 싶었죠. 대사관 직원도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관계자도요. 저를 한국으로 데려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요. 그들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하지만 제게는 기적이었죠. 출국 당일 아침, 간호사가 제 짐을 챙겨줬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입원할 때 가져온 것도 없었죠. 그녀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국 전통 부적과 손편지들이 있었어요. 의료진이 각자 써준 거였죠. 저는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한국을 잊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저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건 제 보물이 될 거예요. 평생 간직할 거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빠른 차들.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친숙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휠체어로 탑승했어요. 승무원이 저를 좌석에 앉혔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곧 이륙할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떴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떴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도시가, 건물이, 사람들이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 제 생명을 살린 나라였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어요. 태양이 빛났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조종사로 하늘을 날았을 때 저는 파괴하러 갔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살리는 거라는 걸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여줬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편안했죠. 이제 집으로 가는 거니까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 생명을 살린 나라입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제 발로 걸어서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고맙다고, 잊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